나이덕의 땅끝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인 땅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땅끝마을 할 때 그 땅끝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이 지명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고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것을 시적 화자가 밀리고 밀려서 땅끝에 도달했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자는 여기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돼요. 땅의 끝이긴 하지만 또 바꾸어서 생각하면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절망적인 순간에 삶의 희망과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끝에 대한 역설적인 인식을 통해서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극한으로 내몰린 공간이지만 그곳은 어떻게 보면 바다가 시작하는 새로운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희망과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서 절망의 끝에 아름다움이 있음을 깨닫고 희망을 발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시를 공부할 때 주목해야 될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첫 번째 시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화자의 어릴 적 모습이 나옵니다. 과거 회상이 나오고요. 좀 후반으로 내려가게 되면 화자의 현재의 처지가 나와서 여러분이 시간 구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역설적 인식이 들어있으니까 시험 볼 때 역설법을 묻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이 시에 사용된, 이 부분에 사용된 기법과 동일한 기법이 사용된 것은 라고 부르면 1, 2, 3, 4, 5번 중에 역설법이 사용된 시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역설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시에 화류법도 있고요. 감정이입도 있어요. 특히 감정이입 같은 경우에는 외부시를 가지고 왔을 때 시조를 가져올 수도 있고 현대시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감정이입이 사용된 시조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밑줄 그어놓고 동일한 기법이 사용된 것은 하고 시조를 가져올 수도 있고 현대시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어의 상징적 의미, 특히 조심할 것은 이 시에 쓰인 땅끝이라는 시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시 해석하고요. 바로 문제풀이까지 연달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시부터 볼게요.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서 발을 굴렀지. 하지만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혀 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라고 했어요. 1년을 보니까 주로 어떤 어미가 많이 쓰였나요? 과거 시제 선언 어미가 많이 쓰였죠. 그렇죠? 발을 굴렀지 있고요. 잡아 먹혔지 들어있고요. 떨고 있었지 들어있어서 분명히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의 어린 시절에 화자가 뭐를 보고 싶었어요? 고운 노을을 보고 싶었어요. 노을 앞에 수식어가 고운다는 것을 통해서 노을은 긍정적인 대상이에요. 화자가 추구했던 거예요. 예뻤던 노을인 거죠.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네를 타고 힘차게 발을 굴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화자가 추구했던 노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무엇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냐면 이상, 그렇죠? 화자가 동경했던 거,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어린 시절에 꿈꾸었던 것들이죠. 이것을 보기 위해서 뭐를 탔나요? 그네를 탔어요. 근데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시를 알고 있죠. 그렇죠? 화자가 누구냐면 춘향이에요. 춘향이가 향단이에게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향단이가 그네를 밀어줬겠죠. 그런데 화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아무래도 서쪽으로 가는 달처럼은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거기에 나오는 화자는 그네를 타고 하늘이라는 이상향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네가 가지고 있는 속성상 그네줄은 어때요? 그네 배에 묶여 있잖아요. 매어 있잖아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여기 있는 화자는 노을을 보기 위해서 힘차게 그네줄을 힘을 다해서 발을 굴렀겠지만 어때요?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네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혀 먹혔지 얘기는 노을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이상과 동경과 아름다움 같은 것을 추구했지만 어때요?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과거 회상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선생님 그네의 속성은 이야기했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장애물로 볼 수 있어요. 왜? 화자가 지금 뭐를 보고 싶어요? 고운 노을을 보고 싶어요. 근데 뭐를 넘어가야 볼 수 있나요? 산을 넘어가야 볼 수 있어요. 산은 일종의 장애물인 거죠. 그래서 그네를 가지고 그네를 타서 이 산 너머까지 보아야지만 노을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라고 이야기하니까 산은 일종의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라 했어요. 자, 일단 삐걱삐걱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 상징어고요. 소리를 흉내낸 말이니까 청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떨고 있나요? 그네줄이 떨고 있어요. 그네줄이 어떻게 떨겠어요? 선생님 아까 힌트 줬었죠? 감정이입이죠. 화자의 소망과
동경이 좌절됐어요. 화자의 이상이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 좌절감을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그네줄에 투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가 사용된 거예요? 감정이입이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외부 작품과 연관지었을 때는 감정이입이 사용된 시어가 들어있는 고전 시가를 찾는다거나 현대시를 찾는 연습을 해보아야겠죠. 어쨌든 내용부터 먼저 볼게요. 그네줄이 오랫동안 떨고 있었어. 과거 부분이고요. 어린 시절의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이상을 동경했지만 좌절된 모습을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는 네모 한번 해볼까요? 과거가 분명하네요. 나비를 쫓든 나비 동그라미 뭐랑 비슷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고운 노을과 비슷하겠죠.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대상이에요. 이것을 쫓든 아름다움에 취해.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누구의 아름다움이에요? 나비의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나비의 속성은 뭐예요? 아름다움이죠. 아까 노을의 속성이 뭐였어요? 고운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아름다움에 취해서 땅끝을 찾아갔지. 이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땅끝은 뭘 보기 위해서 찾아간 건가요?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찾아간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와, 나비를 보기 위해서 내가 환상을 가지고 찾아간 공간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아마도 그것은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절망적인 순간이 아니었어. 진짜 끝이 아니었던 거죠. 이때 땅끝 선생님 동그라미 했어요.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이때 땅끝은 살면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예요? 어릴 때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 찾아간 그 땅끝이 아니라 살면서 몇 번쯤 땅끝에 서게 되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개 대조적인 의미예요. 여기 있는 땅끝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읽으면 알게 되죠.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 막바지가 어디일까요? 땅끝과 동일한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뒷걸음치면서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쫓기고 밀리고 밀려서 땅끝에 오게 됐어요.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한 걸음만 더 가면 바다에 빠지고요. 바다가 아가리를 들고 막 덤벼오는 곳이에요. 무서워서 어때요? 뒷걸음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땅끝은 살면서 도달하게 되는 절망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시어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전혀 다른 시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런 곳에서 뒷걸음치게 되지 말이야라고 이야기하죠. 살기 위해서 이제 네모해 볼까요? 이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분명히 어때요? 현재인 거잖아요. 아까는 어릴 적이라고 했으니까 과거고요. 지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순서가 과거에서 현재로 교차되고 있고 넘어오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곳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여기에서 살기 위해서는 뒷걸음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뒷걸음을 친다는 것은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무모하게 덤비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지금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곳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그러면 앞에서의 파도도 그렇고 지금 파도도 그렇고 이 파도는 삶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련,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이 절망의 순간을 찾아갔겠어요?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스스로 찾아온 것도 아니지만 살다 보면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설 때가 있죠.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러니까 여기는 땅의 끝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정말로 땅끝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플러스 더 큰 의미는 살면서 서게 되는 그 절망적인 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앞에서 아름다움에 취해서 찾아갔던 어린 시절의 그 땅끝과는 의미가 전혀 다른 거죠. 땅의 끝. 그런데 너무 중요하겠죠? 뭐가 일어날까요? 시상 전환이 일어나죠. 그런데라는 접속사는 어떻게 화제를 전환하거나 뭔가를 뒤집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화자는 분명히 절망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라고 하면서 인식의 전환을 보여줄 거예요. 시상 전환, 인식의 전환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밑줄 그어보세요. 어디가 가진 속성일까요? 땅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름다움이 들어있다는 거죠.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속성이에요. 마이너스 속성이고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속성인데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진술상의 모순이 지금 한꺼번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법이에요? 역설법이 사용되었죠. 그래서 역설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화자의 깨달음을 보여줄 거예요.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젖어 있다를 긍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태롭고 절망적이고 위기의 그런 순간인데 아름다워. 왜? 거기는 젖어 있어. 젖어 있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땅이라고 하는 곳이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라면 젖어 있다는 것이 어떤 물, 생명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땅이 끝나는 곳이지만 바다가 새로 시작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땅은 늘 젖어 있었어. 그래, 맞아. 절망적인 곳에서도 희망이 있었어. 라는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살다 보면 계속 또 우리는 몇 번이고 시련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마다 여기에 와서 그래,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이 있었지, 아름다움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화자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라고 돼 있는 거죠.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난도질해서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시임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을 먼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선생님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주제 뭘까요? 절망에 대한 인식, 그쵸? 땅끝에 서게 되죠. 선생님 자꾸 국외음말을 틀리게 발음하네요. 땅끝에 서게 되는데 절망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그 안에는 어때요? 희망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회상적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특징, 과거를 통해서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해서 어릴 때 노을을 보려고 나비를 쫓듯 땅끝에 갇혔던 것은 과거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회상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땅끝의 의미를 중의적으로 사용해서 실제로 어떤 곳이기도 해요. 땅의 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아름다움에 취해서 화자가 추구했던 아름다웠고 환상적인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간이 한 번쯤은 놓이게 되는, 우리가 살다 보면 쫓기게 되는 절망적인 순간을 의미하기도 해서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죠. 역설적인 인식을 통해서 위태로움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었죠.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 땅끝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여주고요. 절망 속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역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구체적 지명을 모티브로 활용하여 땅끝마을이에요.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사색해보고 관조해보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표현기법, 화류법. 생명력이 없는 것을 마치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화류법이라고 하죠. 의인법과는 조금 달라요. 물론 두 개가 완벽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쓰는 거고요. 화류법은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데요. 노을은 어둠에게 잡혀 먹혔지 어둠이 노을을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건데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파도가 달려들었대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 화류법인데요. 이거보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얘와 얘가 더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네줄이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아니에요. 화자가 소망이 좌절된 다음에 떨고 있는 그 마음을 그네줄에 투영한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 이해하셔야 되고,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역설적 기법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땅끝의 중의적 의미,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실제 땅끝마을을 이야기하고요. 화자가 어린 시절에 찾아가 있었던 환상 속의 아름다운 공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다가 도달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내몰리게 되는 절망적인 순간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풀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문제를 통해서 연관된 시조, 현대시까지 다양하게 한번 가지고 와서 출제를 해보았습니다. 시 넘어가서 선생님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1번, 과거 회상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절망감과 불안감 있었나요? 있었죠. 그렇죠? 고운 노을을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했고 그네줄이 삐걱삐걱 떨고 있었지를 통해서 1번이 형상화되어 있었어요. 2번, 시간의 변화와 함께 어린 시절이 있었고요. 이제는 살기 위해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이곳, 뭐 이렇게 표현해 있었으니까 화자의 변화된 상황, 인식의 변화가 드러나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았어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이라는 건가요? 무엇이 나오는 건가요? 나라는 글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나가 아니고 저, 우리 이런 시어가 나와도 당연히 되고요. 나라는 글자가 나왔으므로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듯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대화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뭐뭐 하고 있었지, 뭐뭐 했었어 라고 하면서 독백체이지만 말을 하듯이 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위태롭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공간, 어디예요? 땅끝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의미잖아요. 불안하고 위태롭지만 아름다움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이거를 통해서 주제를 상징적으로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이 있어 라는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번, 역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부정적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았을 텐데 비판의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이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1번 정답, 5번 되겠습니다. 2번 가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1년에서 그네는 현실 극복을 위한 수단이면서 맞죠? 그네를 타고 고운 노을을 보려고 했어요. 꿈을 향한 노력의 시도를 보여주는 소재이다. 맞았어요. 2번, 이연에서 살면서 서게 되는 땅끝은 파도와 땅의 관계를 통해서 보았을 때 화자의 위태롭고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땅끝이라는 시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아름답고 환상적인 공간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절망적인 순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살면서 서게 되는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절망적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한 번 더 힌트를 줬어요. 파도와 땅의 관계.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이니까 절망적인 순간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을 보여준다. 맞았죠? 2년에서 3년 사이에서 뒷걸음질을 친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향한 화자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에이, 이게 뭐야. 아름다움을 향한 화자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땅끝을 찾아갔던 것을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그네를 타고 노을을 보려고 그네줄을 발로 굴렀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뒷걸음질이 반복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렵고 살고 싶어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인데 아름다움을 향한 화자의 지속적인 노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4번, 이연의 어릴 때는 3년의 이제 어때요?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서로 대비되어 있어 시간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상황을 부각한다. 아름다움을 쫓던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은 살면서 도달하게 된 절망적인 시간. 그렇죠? 5번에 가서 3년의 그런데는 땅끝이라는 시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 주목하기 위한 거예요. 주제가 드러나기 위한 전초전이죠. 그렇죠? 대상에 대한 화자의 변화된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 절망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들어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윗글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은 하고 물었어요. 선생님이 앞에 시를 보지 않고 바로 읽어드릴게요. 기억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요. 절망과 두려움으로 인해 떨고 있는 화자의 정서가 청각적으로 삐걱삐걱 형상화되어 있고요. 심지어 그네줄에 투영되어 있었죠. 니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고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그랬으니까 어때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파도가 땅을 먹고 들어오는 막바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삶에 대한 애착과 의지, 뒷걸음질 친다는 것은 살고 싶어, 무서워 라는 이야기니까 맞는 거죠. 3번의 디귿, 살기 위해 이제는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 용기보다는 뒤로 물러서면서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맞았어요? 리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절망적이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에이, 어릴 때 추구했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에 어느덧 도달했음 말도 안 돼. 어디에 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태롭고 절망적인 순간에 놓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4번은 전혀 다른 해석이죠. 5번 미음,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른다는 것이. 그것이 뭔데요?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 몇 번은 여기에 또 올 것이라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이 내가 힘들 때마다 나에게 희망을 주겠죠. 그래서 몇 번을 여기를 찾아오게 될 거야. 그래서 깨달음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번 정답 몇 번인가요? 4번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가볼게요. 위시의 화자가 어른이 된 뒤 쓴 일기라고 가정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결국에는 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저는 어릴 때는 별다른 좌절 없이 세상에서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기억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일단 니은 한번 가볼게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땅끝에 선 것 같이 세상살이의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맞죠? 그렇죠? 원하지도 않았지만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 땅끝은 맞죠? 내가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이라고 얘기했어요. 위태롭기만 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인식의 전환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땅끝에 서서 세상을 살면서 느낀 절망감 속에 오히려 뭐가 있어요? 희망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깨달음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맞닥뜨리게 될 다른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살면서 여기에 몇 번을 더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했었죠. 뭐가 틀렸나요? 1번 다시 올라가 볼까요? 어릴 때는 별다른 좌절 없이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어요. 고운 노을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루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지 노력 안 해도 금방 볼 수 있어 라는 인식은 없었어요. 1번 틀렸죠. 다시 한번 기억엔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특히
별다른 좌절 없이 꿈과 이상을 실현할 거라고 믿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 노을을 보기 위해서 그네줄을 밀었지만 어때요? 보지 못했어. 그래서 좌절하게 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어릴 때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죠. 특히 별다른 좌절 없이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4번 정답은 기억 1번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서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법들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네요.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비유해서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화류법이죠. 아까 뭐 있었나요? 어둠에게 잡혀 먹혔어요. 노을이. 그리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맞았죠. 같은 시거나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여 일단 같은 시어는 땅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었고요. 뭐뭐 했지, 뭐뭐 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미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맞았어요. 과거 현재를 대비해서 화자의 과거에 대한 이게 어딨어? 반성과 깨달음. 과거에 반성한 적이 있었나요? 그랬던 적은 없어요. 그렇죠? 반성과 깨달음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시어의 중의성을 사용하여 땅끝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논리적으로 모순된 진술 방식, 역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화자의 깨달음,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들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정답은 3번이죠.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윗글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가 대화를 나눈다는 이야기는 윗글의 시해석이 정확하게 됐니? 보기 시해석이 되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있는 땅끝이라는 시의 화자가 A고요. 여기 가져온 시가 B죠. 이 시가 뭔지 아나요? 김광섭의 생애 감각이라는 시죠. 실제로 이 시인이요. 고혈압을 앓아서 정말 죽을 뻔했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쓴 시예요. 그래서 이 시가 4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생님 1연과 2연을 빼고 3, 4연만 가지고 왔어요. 시해석이 돼야 문제를 푸니까 시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픔의 하늘이 무너졌다. 일단은 공통적인 코드가 뭐예요? 절망적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하늘은 깨졌는데 아물기를 해요. 아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한 거니까 하늘은 아무는데 나는 뭔가 낫는다거나 아문다거나 하지 못한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푸른 빛은 어떻게 됐대요? 황야에 떠갔다는 것은 희망이 사라졌다.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푸른 빛은 장마에 넘쳐흐르는 흐린 강물에 사라져버렸다. 이런 뜻이어서 절망적인 상황이고요. 아픔이라고 하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나는 무너지는 두 개 혼자 섰다. 이게 뭘까요? 살면서 우리가 내몰린 바로 위기의 순간 땅끝이 되는 거죠. 거기에 혼자 섰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봤어요? 채송화를 보는 순간 삶의 감각을 다시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시어에서도 어때요? 땅끝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삶의 희망을 찾았듯이 무너지는 두 개 혼자 서서 아팠어. 절망적이야. 나는 가슴에 뼈도 서지 못했고 희망도 다 떠내려갔어. 그런데 그 순간 거기에서 뭐를 봤어요? 무더기로 피어있는 채송화를 보면서 삶의 희망과 생명력을 다시 얻었다는 시가 되는 거죠. 두 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죠? 선생님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자, B. 김광섭의 생애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보기로 나와 있는 시예요. 저는 병마와 싸우느라고 아파서 삶의 절망을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까 시에서 확인했었죠? 그 다음 A는 땅끝이라는 시에서의 화자예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낸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시의 내용은 지금 보기 시의 내용이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채송화를 통해서 희망을 찾아냈으니까 맞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왜? 화자의 삶의 태도와 유사하잖아요. 3번 B. 기슭에 피어있는 채송화를 본 것이 제가 생명의식을 회복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맞죠? 기슭에 피어있는 한 무더기의 채송화가 나의 생애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는 식의 표현이 있었으니까 채송화가 제 생명의식을 회복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맞았어요. 4번에 가서 다시 땅끝이라는 시의 화자예요. 저는 절망 끝에서 고운 노을을 보게 되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좋아요. 절망 속에서 희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절망 끝에서 고운 노을을 본 적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절망적인 순간에 여기는 젖어 있어. 여기는 또 새로운 시작점이야. 아름다움이 스며들어 있지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거고요. 어린 시절에 보고 싶었던 고운 노을은 결국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부분에 맞지 않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시 생애 감각. 당신이 경험한 땅끝이라는 공간과 제가 경험한 무너지는 둑이라는 공간은 절망적인 곳이지만 당신은 거기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찾았고 나는 또 어때요? 한 무더기의 채송화를 통해서 생애 감각을 되찾았기 때문에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 곳이기도 하군요. 5번 되게 중요하죠? 맞는 설명이
상황이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윗글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다시 한번 시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1번. 접속어를 통해서 화자의 의식 변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라고 이야기해서 절망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를 사용했으니까 맞았어요. 2번.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대요. 묻는 게 아니고요. 나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문형을 쓰고 있는 건 무슨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리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에는 일단 의문형 어조 자체가 없어요. 의문형 어조가 없으면 서리법이 나올 수가 없죠. 오답이에요. 틀렸어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상황의 절박함과 위태로움을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삐걱삐걱 기억내죠? 파도가 덤벼드는 것은 시각이에요. 구체화하고 있다. 맞았죠? 그네줄과 파도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그네줄이 떨고 있었어.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덤벼드는 곳. 그래서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화류법을 사용해서 생동감을 더하고 있고요. 어린 때는 과거, 이제는 현재 서로 대비되어서 화자의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맞았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윗글에 A의 땅끝과 B의 땅끝. 두 개 뭔지 알 것 같나요? 선생님 굳이 화면 앞으로 안 돌려도 어릴 때 어떤 땅끝일까요?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서 땅끝을 찾아갔지. 그 땅끝이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 아마도 그건 끝이 아니었을 거야. 내가 찾아갔던 어릴 때 그 땅끝은 절망적인 순간이 아니야. 진짜 끝이 아니었을 거야.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 되지. 살면서 서게 된 그 땅끝은 파도가 덤벼드는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절망적인 순간을 이야기해요. 1번 A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공간. 어린 시절에 나비를 쫓듯 취해 찾아간 곳이에 맞았어요. 2번의 B는 살면서 서게 된 절망적인 공간이니까 절박한 삶의 공간, 삶의 위기를 의미하는 거 맞았어요. 3번 A는 어린 시절 막연히 쫓던 꿈과 이상을 의미해요. 맞아요. 아름다움에 취해서 나비를 쫓듯 찾아갔던 곳이니까 맞았어요. 4번 A는 삶에 대한 인식이 대립적으로 사용된 시어이다 그랬는데 삶에 대한 인식이 대립적으로 들어있다고요? 아니요. 어린 시절 찾아갔던 땅끝은 그냥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4번 안 되죠? 5번 B는 어른이 되어 겪게 된 삶의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이다.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 되지. 내가 찾아 나선 것도 아니지만 말이야. 이렇게 하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에 사용된 표현기법, 역설법 묻는 거잖아요. 역설법이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이라고 물었어요. 선생님이 내신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강의가 뭐였나요, 얘들아? 내신 필수 공통요소 강의 기억나죠? 선생님 그 강의에서 역설법이 사용된 시를 최대한, 반어법이 사용된 시를 최대한, 감정이입이 사용된 시를 최대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지금은 가볍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설법이 아닌 것은 1번,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돼. 모순이죠?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이별이 있어야 돼. 하지만 그 의미는 이별이 있어야 우리의 사랑이 성숙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역설법 있어요. 2번 어디에 있을까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별이 어떻게 축복이에요? 역설법이 사용되었으니까 맞았어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누구이신가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죠? 너무 아름다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먹었어. 너무 아름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모순이죠. 너무 아름다운데 왜 눈이 멀어요? 왜 귀가 멀어요? 난 너에게 모든 걸 빼앗겼어. 난 너에게 완전히 빠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순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역설법 맞죠? 4번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굉장히 추운 밤인가 봐요. 잉크병까지 얼고 있어요. 어쩌자고 잠을 깨요. 화자는 잠을 못 이루고 있네요.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데 역설법이 어디 있나요? 없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괴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행복하기도 해요. 무엇입니까? 역설이죠? 왜 괴로워요? 십자가에 못 박혔죠. 하지만 왜 행복해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졌잖아요. 맞죠? 정답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볍게 단답형 주관식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소재를 찾아 쓰라고 이야기했네요. 꿈이 좌절된 이후에 위태로운 삶의 불안과 절망감을 투사한 감정이입의 대상 뭔가요? 그네줄이죠. 꿈이 좌절된 후에, 꿈이 뭐였나요? 노을을 보는 거였는데 그것이 좌절된 이후에 그네줄이 삐걱삐걱 떨고 있었지라고 이야기하니까 화자에 떨고 있는 정서를 그네줄에 투영해서 표현했었죠. 정답은 그래서 그네줄이에요. 사이시옷 있어야 해요. 순우리말과 순우리말이 만나면서 발음상의 변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있어서 사이시옷 있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11번 가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위시에서 그네줄에 쓰인 발상 및 기법이 유사하게 사용된 시어는 그랬으니까 이번에 이제 문제의
문제의 포커스를 바꿔본 거예요. 다른 외부 작품 속에서 감정이입이 쓰인 것을 찾을 수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중에서 먼저 시조에 감정이입이 쓰인 것을 찾으라는 문제를 먼저 만들어봤어요. 1번부터 5번 시조 중에서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이 있는 시를 찾아야겠죠. 1번 가볼게요. 맵버디를 골라. 선생님 지금은 이 시조를 배우는 게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시조를 굉장히 빠르고 가볍게 갈 거예요. 산에 있는 버디를 골라 꺾어서 보내노라 님에게. 손에 아니에요. 님에게. 주무시는 창밖에 그 맷버디를 심어두고 봐주세요. 밤비에 새인다면 나라고 여겨주세요. 라고 했는데 감정이입 없어요. 화자의 분신이라고 짐작되는 맷버들이 있긴 하지만 정서를 투영했다고 감정이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2번 상 위에 좋은 감, 빨간 감이 고와 보여요. 유자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것을 품어갈 직도 한데 이것을 품어가도 반가워할 사람이 없으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그랬어요. 상 위에 뭐를 본 거예요? 빨간 감을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육정이라는 아이가 귤을 품에 품고 가서 부모님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이것이 유자가 아니더라도 귤이 아니더라도 이 감을 품어감직도 한데 이것을 품어가도 반가워해 주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어머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러워라고 이야기하죠. 부모가 돌아가심을 한탄하고 있는 시인데 감정이입이 이루어진 시어는 없어요. 3번은 뭔지 알죠? 탈로가요.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죠. 한 손에 막대기 또 한 손에 가시를 쥐고 늙은 길 오지마 하면서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흰머리 오지마라고 하면서 막대로 치려고 하는데 백발이 지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래요.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탈로가인데 역시 감정이입은 없어요. 4번 가을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가워요. 가을이고요. 밤이고요. 아마도 화자는 강가에 있나 봐요. 낚시를 들이웠는데 고기가 하나도 물지 않아요. 화자는 애초부터 고기를 잡을 마음이 없었어요. 자연을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무심한 달빛. 화자가 원했던 건 이거예요. 이것만 씻고 빈 배를 저어온다고 이야기해서 무욕의 태도로 자연을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인데 정서가 투영된 시어가 역시 없죠. 감정이입 없어서 답이 안 돼요. 5번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방 안에 촛불이 하나 있어요. 어머 너 누구랑 이별한 거야? 누구랑 이별했길래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속으로는 속 타는 줄 모르는 거야. 우리도 저 촛불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도다. 이거 언제 쓰인 시인지 알고 있나요? 화자가 단종을 유배 보내놓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돌아와서 단종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란 말이에요. 어쨌든 방 안에 켜있는 촛불이 너 누구랑 이별해서 울고 있는 거야? 누구랑 이별했길래 그렇게 속 타는 줄도 모르는 거야 라고 해서 사실은 자기의 정서를 촛불에 투영한 거죠. 촛불이 뭘 울어요? 촛불이 어떻게 속 타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안타까운 심정을 촛불에 투영했으니까 감정이입이 사용된 시어가 촛불이고요. 정답은 그네줄과 동일한 기법이 사용된 게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12번. 이번에는 감정이입을 묻는 문제를 시험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현대시를 가지고 한번 출제하면서 유사하게 사용된 시어를 찾으라고 했어요. 1, 2, 3, 4, 5번의 시 중에서 감정이입이 사용된 시어를 찾아보세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정도의까지 이름이고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라는 것은 시적 대상이 죽었기 때문일 거예요. 간절한 그리움을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있지만 감정이입은 없고 초롱의 불빛이 친 밤하늘 그랬어. 일단 밤하늘이 어떻게 돼 있냐면 불빛이 지친 밤하늘이에요. 밤하늘이 뭘 지쳤어요? 벌써 감정이입이죠. 화자의 정서예요. 구비구비 은한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안이 솟는 가락에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가 또 어떻게 했네요? 운대요. 새가 뭘 울어요? 내가 울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님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 님아 님이 어디 갔어요? 저승 갔어요. 그래서 내가 울고 싶은 거예요. 내가 피를 토하도록 울고 싶은 건데 내 정서를 귀촉도라는 새에 집어넣고 밤하늘이라는 시어에 집어넣어서 감정이입이 쓰인 시어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맞으니까 안 볼게요. 1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한 번 더 서술형 문제를 단답형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식구를 찾아서 의존명사로 종결되도록 쓰시오. 의존명사로 끝나도록 쓰라고 했어요. 무생물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그랬으니까 뭐가 사용된 건가요? 화류법이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삶의 위기와 절망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형상화하였다 그랬어요. 아까 어디에 있었나요?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이거 하면 되겠네요. 시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한번 쭉 가볼까요? 맨 앞으로 가서 자 어디 있나요?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파도라고 하는 건 생명력이 없어요. 물론 비속어긴 하지만 입 아가리도 없어요. 그런데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것,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생명력을 부여해서 표현했으니까 화류법이고 곳이라고 하는 게 의존명사죠. 요거를 그대로 찾으면 화자가 지금 절망적인 상태, 위기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어가 되죠. 그래서 자 어디 있나요? 14번. 자, 13번 문제였죠. 삶의 위기와 절망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부분은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가볼게요. 보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 시는 화자가 땅끝과 삶을 결합시켜서 아름다움의 실체를 자각해내는 과정을 드러낸 작품이다. 살짝 포커스를 바꿔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문제 해볼게요. 아름다움의 실체를 자각해내는 과정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화자는 아름다움의 실체를 몰랐다가 어느 순간 뒤로 가서 아름다움의 실체를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는 땅끝의 아름다움을 끝이라는 위태로움과 관련지어서 바라보면서 땅끝이 지닌 아름다움을 새롭게 자각한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자각을 아름다움과 위태로움의 관계를 매개로 하여 맞죠? 살면서 정말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놓이게 되지만 그 속에는 희망이 있어, 아름다움이 있어라고 이야기해서 삶에 대한 것으로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는 뜻으로 한번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1번 노을이 어둠에게 잡아먹히는 순간은 아름다움의 실체를 자각하기 전이에요. 아름다움의 실체를 자각하는 건 시의 맨 후반부에 이런 위기의 순간의 땅끝에서도 아름다움이 있었구나니까 그 이전에는 아름다움의 실체를 자각하기 전이죠.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아름다움에 취해서 나비를 쫓듯 땅끝을 찾아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정말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라고 했으니까 유년 시절에는 땅끝이 지닌 의미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 땅끝은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이 아니에요. 진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죠. 하지만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돼지를 통해서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떻게 돼요? 위기와 절망적인 순간에 놓일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땅끝이 지닌 위태로움을 삶이 지닌 위태로움과 연관지어서 해석해 낸 거죠. 뒷걸음을 친다는 것은 화자가 위태로움을 지닌 곳으로서의 땅끝을 찾아온 일을 후회하고 있음. 에이 뭐야. 뒷걸음질은 그랬어요. 주어를 찾아보세요. 화자가 땅끝에 와서 파도가 막 덤벼드니까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쳐요. 살기 위해서 물러나는 거잖아요. 삶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거잖아요. 땅끝을 찾아온 일을 후회한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정답은 4번이죠. 화자는 위태로움과 아름다움의 역설적 관계를 자각했어요. 맨 마지막에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들어 있다고 했으니까 땅끝이 지닌 아름다움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고요.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15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네요. 한 번 더 빠르게 해볼까요? 자, 15번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였습니다. 1년에서 근해의 상승과 하강 이미지의 활용은 삶의 순환성, 올라가면 내려올 때가 있는 법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근해라는 속성을 가져온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근해의 속성은 근해줄에 매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기 위해 멀리까지 갈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멀리 있는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근해줄을 밀었지만 발을 굴렀지만 보지 못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기 위한 거지 삶의 순환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2년의 어릴 때는 과거, 3년의 이제는 현재 서로 대조되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상황이 부각되고 있고 어릴 때는 아름다움에 취해서 땅끝을 찾아가 있었고 지금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땅끝에 놓이게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번에 가서 이연에 살면서 서게 되는 땅끝, 살면서 서게 되는 이에요. 위기의 공간, 위기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파도와 땅의 관계를 통해서 아까도 비슷한 거 봤어요. 파도가 땅을 향해서 무섭게 덤벼들잖아요. 화자가 처한 현실, 절망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줘요. 이연 3년에서 뒷걸음질을 통해서 화자의 절박함, 살고 싶은 거예요. 파도가 무서워서 뒤로 뒷걸음질 치는 거니까 맞았어요.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땅끝에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니까 시상을 전환하면서 땅의 끝에 주목하게 해서 대상에 대한 땅끝에 대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죠.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들어 있구나. 또 내가 살면서 몇 번은 여기에 찾아오게 되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서술형 한번 만들어봤어요. 조건에 맞게 답을 쓰시오 그랬어요.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를 해석하라는 건데요. 위 식구에 사용된 표현법을 먼저 밝히고 위 식구의 의미를 서술하되 뭐뭐에서도 뭐뭐할 수 있다라는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 한번 해석해 보라는 거죠. 이 식구를 해석하라고 한 이유는 이 식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뭐가 들어있어요? 이 시의 주제가 들어있죠. 일단 여기에 역설법이 쓰였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의미를 서술하되 뭐뭐에서도 뭐뭐 할 수 있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키워드가 뭘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역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해갔나요? 네, 선생님이 이 시를 지금 보여드릴 때는 또 유사한 다른 시들이 있어요. 주제가 유사한 시들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고요. 지금 기법 면에서 비슷한 시조들과 현대시는 보여드렸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